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 지금 영상 구성에서도 보신 대로 이제 북한은 어제 포병 사격이 이제 남측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라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발 강도를 높이는 이 북한의 의도, 또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이 감사원 발표 후의 후폭풍,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희소장, 전수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북한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죠. 북한이 이제 밤사이 군용기를 띄우고 탄도미사일을 쏘더니 어제 오후에는 동해와 서해로 대규모 포격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와 달리요. 글쎄요, 몰아치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몰아치기 도발 어디에 있다고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분석하자면 북한 내부에서 뭐 경제난 같은 게 심화되면서 이제 외부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야 할 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일단 해보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뭐 북한의 그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5개월이 약간 지났습니다. 네네. 이 정도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뭐 그 이른바 국정운영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역대 대통령의 5개월 차보다 훨씬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흔들기 아. 뭐 이런 거에 이제 북한이 예. 지금 어떤 그 숟가락을 하나 얻는 뭐 이런 형국이 아닌가 아. 이렇게 분석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 그것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흔들면 이제 정부 자체가 동요를 할 가능성이 있고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자꾸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면 네네. 더 흔들릴 거란 말이죠. 아마 그거를 또 2차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북한이 입장 발표를 통해서 대규모 포병 사격은 이 남측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그런데 북한이 좀 핑계 삼는 게 주한미군이 남쪽을 향해 쏜 사격 훈련이거든요. 또 우리 측에 좀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한국 전쟁을 할 때도 사실은 책임을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돌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560발에 대한 포탄을 지금 날리는 거는 집중적으로 화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7함대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랜서 사실상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전력을 갖고서 지금 한미 간에 합동훈련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간헐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예. 그때부터는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몰아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게 이제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미중 간의 어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북한이 이런 어떤 화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이렇게 최전선에 나서게 되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바이든 정부는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도 않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화의 어떤 창구를 열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힘을 과시함으로 해가지고 최전선에 있는 예. 이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김관학 교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물러설 수가 없고 또 그런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분석이 만약에 맞다 그렇다면 7차 핵실험도 곧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 등 실질적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러시아 등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규탄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이제 7차 핵실험까지 이른바 핵에 대한 소형화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7차 핵실험도 한 번이 아니라 혹시 이 같은 일들을 2번, 3번 했을지도 모른다는 여러 분석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단순하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네네.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을 이 당시 네. 만약 7차 핵실험이 현실화가 되고 나면 그때 대한민국은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맺어놨던 과거의 일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연평도 포격처럼 대한민국 영토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군사행위들에 나서는 국지 도발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예.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렇군요. 김에 예.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 남북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거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건데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요?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군사활동을 금지하기로 정한 해상 완충 구역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까지 한다 그러면 글쎄 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북한이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아까 최병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부의 뭐 식량난이나 그런 것도 구심력을 위한 것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지금 보면 지도를 보면 대만의 그런 중국의 군사훈련, 대만을 투적으로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일부 합병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 굉장히 좋은 국제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북한이 1970년대부터 일관된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북미 대화입니다. 예. 그걸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도발할 능력이 있다라고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시화시키고, 가시화시킨 거를 본인의 협상의 단가를 올리기, 협상의 그런 단가를 올리기 위한 저는 행위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예. 최종적으로 남북 관계에서만 보자면 9.19 군사 합의를 이런 도발을 계속 하는 거는 네. 누가 9.19 군사 합의를 깼느냐 이런 공을 서로 넘기는 작업들이 지금 선행되고 있고 남북 관계에서는 예. 국제사회, 북한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상 단가를 얼마큼 올릴 것인가 그런 지금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아.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북한이 지금 핵 보유국이며 헌법이나 국내법에 명시를 하면서 계속 핵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 예. 여기에서 우리가 도발에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예전에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핵전쟁 위기 케이스를 빌어서 예. 대화의 창도 열어놔서 제3차 세계 핵 전쟁을 막는 그런 시나리오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북한은 올해 20차례에 걸쳐서 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네네. 최근에는 전투기 비행과 포사격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EU에서는 규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저게 뭐 북한이 그냥 그 어떤 허장성세로 그 시위만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무력 시위를 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게 이제 실전화할 가능성 대비를 해가면서도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대책만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도 그 대화의 창구는 열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네. 항상 열어놓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서로 이제 그 섞여가면서 그 남북 간에 지금 그 공방을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국민들한테 다 설명할 이유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지만 예. 적어도 대화의 창구. 그래서 어떤 식의 그 북한과 그 협상을 주고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혹시 유사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예. 그 대비하는 과정에서 역시 뭐 중국 아니죠 북한은 뭐 보나마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여러 가지 그 후원이나 뒷받침 같은 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도 예. 그 미국과의 동맹 굳건히 해가면서 그 대응 체제를 시나리오별로 점검을 해야 된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소장님.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위협이 지금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고 그 거리도 점점 좁아지고 네. 강도는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으로 점차적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현상은 굉장히 사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강대강으로 가면 사실은 이 전투 또는 전쟁의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뭐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특히나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됩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한 라인이 사라지고 뭔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 네. 네네. 속수무책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마침 내일부터 중국의 그 당대회가 시작을 해요. 네. 5년마다 열리는 건데 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사실상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뭐 거의 한 열흘 가량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까지 계속 긴장이 고조된다는 건 중국도 사실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같이 논의를 해서 중국과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뭔가 잠재적으로 이 상황을 이 톤다운 시키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좀 예.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창구도 동시에 열어놔야 한다 이런 지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영민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글쎄요 7차 핵실험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규탄 성명령 여기까지 끝이 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체로 없잖아요. 예. 우리가 글쎄요 전술핵을 어떻게 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응 지금 카드로? 말씀 주신 대화의 창구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무드를 통해서 북한에 우리 혈세인 수백억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지만 어땠습니까? 무참하게 폭파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대화가 끊어지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과거를 보게 된다면 네. 우리의 대화 의지만을 갖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 현실이 돼버렸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제안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일단 천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럼에도 7차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에 대한 소형화를 하고 여기에 지난날 연평도 포격처럼 대한민국 영토를 향한 국지적 도발이 있게 된다면 네. 그때는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경청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이나 많은 조야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 공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렵다면 미국 내에 갖고 있는 핵자산의 순환 배치, 네. 상시 순환 배치라든지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내용들을 따져 물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작금의 안보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를 향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면 국회 내 힘을 합치고 최소한 규탄 결의문에 대한 예. 채택이라도 하는 대한민국 내에서 굳건한 의지를 다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정치적 공방, 정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생산적인 논의들이 좀 앞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이 감사원의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하나씩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요, 이 한자가 적힌 이 구명조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지금 그 감사원이 고 김대준 씨 북한군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우리 어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구명조끼 등이 중국 어선 것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최병문 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니 실제 예. 그 사실은 구명조끼를 그 배 안에 있는 선원 중에서는 네. 그 이대준 씨만 입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월북의 하나의 근거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예. 근데 감사원 조사 결과는 그게 아니고 네. 입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게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가 아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구명조끼 숫자를 세어보니까 거기서는 그 상실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 있다. 예.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구명조끼가 아니란 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유추해 보건대 중국 어선에 의해서 1차 구조돼서 구명조끼를 거기서 얻어서 입고 예. 그리고 붕대도 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실종이 됐을 가능성.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예. 문제는 당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숨겨왔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월북
월북이라고 단정을 하기 위해서 예. 월북이 아니고 표류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의도 삭제에 관한 부분 잠시 후에 이제 여야 네.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씨가 북한 군보다 중국 어선에 의해서 먼저 발견된 것,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월북 가능성을 판단한 이 영향에도 상당히 변호사님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그 발표를 한 걸 보면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리 있고 이제 붕대를 팔에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 그렇습니다. 18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주로 쟁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 탈북설 아니면 실족설인데 예. 그러면은 그 정말 탈북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실족이면은 이분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중국 어선의 납치가 중국 어선의 구조가 됐는데 다시 그럼 바다로 입수해서 북한으로 간 것이냐 이런 루트들에 대해서 많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그 지금 이게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검찰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에서 이중 조사를 하고 있고 중간 보고서로 나온 점. 중간 보고서로 나온 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예. 좀 절차상의 이제 문제점이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좀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약간 있었는지 아쉽기도 하고 예.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조금만 좀 지켜보고 이거를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요? 근데 감사원이 이제 중간 발표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의례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거의 중간 발표, 이거 검찰이나 하는 건데 감사원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는 절차 내용 다 좀 모호하다. 예컨대 절차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수사나 재판 중인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예.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감사원 규정 제4조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를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목적에 의해서 지금 감사원이 이런 어떤 수사 비슷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다. 예컨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그리고 붕대에 감았다. 근데 그게 이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감사원이 그걸 어떻게 파악하나요?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서 발견됐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한자로 적혀 있는 구명조끼다. 그래서 중국 어선을 지목하는 듯한 제3국의 어떤 배를 탔었던 것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사실은 그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북한에 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그 부분에 어선이 대한, 표류하고 있는 사람을 구명하지 않고 예.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감사원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조사를 하고 이건 굉장히 반인륜적인 겁니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 중국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한 다음에 예. 구명조끼가 중국산인지 어딘산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예.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게 자진 월북이 아니다. 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 같은데 네네. 그 과정이 굉장히 예.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구명조끼 한자가 있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서 뜬금없이 북한 해역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지난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해경에 이 보고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해경에서 사람이 죽고 그 죽은 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네. 그 당시 올라왔던 보고 내용에 한자에 대한 구명조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경청장이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번 감사의 핵심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못 본 걸로 할게라고 치부해버리면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월북으로 낙인 찍었다는 것. 예. 당시에 대한 정황 증거 조작했다는 자기 고백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아. 사람이 죽었던 대한민국 국민이 과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은 80년대 학생운동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당시 그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얘기가 종북, 월북 이렇게 낙인 찍는 얘기들이 가장 혐오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네.
명확한 증거나 근거 없이 사람을 월북으로 낙인 찍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중간 발표들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서 해경이 왜 월북이라고 규정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한 두세 가지 있는데 그 당시에 예. 거기에 핵심이 구명조끼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내용들이 다시금 나오게 되고 여기서 못 본 걸로 할게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만큼 예.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도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런 정황을 알고 지금 이런 난 안 본 걸로 할게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좀 싶어요. 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보시면 SI 정보가 주요 정보이고 SI 정보 자체는 그 자체가 바로 국가 안보와 연결된 보안입니다. 예. 국가 안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이 시간이 걸리고 그 절차상에서 해양경찰청장의 이러한 발언들은 네네. 본인이 아마 어떠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한 것을 보고 굉장히 부적절했죠. 하지만 예. 그 당시에 그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이제 의원까지도 예. 아 이것은 우리가 SI 정보를 같이 국방부와 열람을 해보니 월북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제 회의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의견을 합치해서 종결된 사안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아 정말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기보다는 네네. 그 당시에 같이 합의했던 사항을 지금 이거 정치 보복의 형태로서 최종 타겟은 문재인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고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 네네. 그렇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겠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도였다면 좀 사법 프로세스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어떤 초당초 국회에 이거를 조사하는 어떤 조사위원회를 같이 여야가 만들어서 예. 이거에 대해 검토를 하고 명명백백히 그거를 같이 그 조사 결과를 대국민 앞에서 발표를 하고 사과할 건 했으면은 네. 저는 이렇게까지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 정치 공방이라니까 탈북을 했네 안 했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해양경찰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이렇게 거짓말은 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예. 굉장히 그 자체는 공무원의 그런 어떠한 품위라든가 공무원의 직분의 공직자의 의무를 이제 위반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에서는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런 정황을 알고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보았고요. 이 검찰은 김홍희 전 이 해경청장을 불러서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법 적용과 파장, 이건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최병 의원님. 근데 사실은 이제 시점이 중요해요. 네. 김홍희 해경청장이 언제 저런 보고를 받고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얘기를 했는지.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2020년 9월 22일 이제 오후 6시 36분에 서면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서면 보고 때의 상황은 사실은 표류 정황이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월북으로 뒤바뀌게 된 과정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뒤바뀌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시점 그 전에 그 김홍희 해경청장이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는지 예. 그 시점 뒤에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시점 뒤에 그 9월 23일 오전 10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를 해요. 하고서 그때 뭐 월북의 근거가 되는 사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서훈 실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그 전에 아 이건 이제 월북이다라고 그 단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만약에 그 뒤라면 김홍희 해경청장은 청와대의 지침에 그냥 따랐을 뿐이 되는 거고 아하. 그렇지 않고 월북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경이 너무 오락가락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경은 월북의 어떤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경이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예요. 국방부랑 더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 어떤 자료들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나오니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해경의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는 자진월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서 내세운 근거가 그렇게 뭐 뚜렷한 게 없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국방부가 월북이라 그래서 월북이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와서 지금에 와서는 무엇을 안 본 거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안 본 걸로 할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으로 지금 해경이 이 상황을 더 어렵게 우리가 분석하는 걸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모르면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면 나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이 장면은 예. 국민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자료를 또 살펴보면요. 실정이 다음 날인 안보실 이 내부망을 통해서 오후 6시 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서훈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7시 30분경 퇴근을 합니다. 결국 최초 발견 후에 사망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대통령이 24시간은 공공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 그대로 1분 1초도 국민들을 위해서 허투루 쓸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일이겠죠. 예. 그 24시간 공공재 안에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1차적으로 가장 큰 최종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러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사실을 긴급하게 보고하지 않았던 실무진들에게 2차 책임들이 있을 텐데 예.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가 이 상황 속에서 본인 칼퇴근했다는 주장들,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그마한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과거 재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도 지방이든 어디든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 일이 현장에서 대통령이 과연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도 이 모든 재난 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라고 규정했던 게 문재인 정부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장 입장에서 특히 서훈 안보실장은 누굽니까? 2018년도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는다고 막 얘기가 나왔을 때 북한으로 직접 특사를 가서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끌어냈던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조정돼 갖고 남북 간의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예.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면 서훈 원장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하. 만약에 그 서해 한가운데 떨고 있었던 국민이 본인의 가족이었어도 저렇게 칼퇴근을 했겠습니까? 2차적으로 실무적인 가장 중요한 책임 서훈 원장, 서훈 당시 실장이 이 문제에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방부는 시신 소각 사실을 파악하고 네. 관계 장관 회의가 끝난 뒤에 당시 서욱 전 장관 지시에 따라서 실무자를 좀 출근을 시켰는데 이때 밈스, 이 군사 정보 체계에 올라와 있는 관련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고 또 국정원 역시 같은 날 새벽 46건의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106건인데 네. 저거를 왜 삭제했을까? 그리고 저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인데 궁금하죠.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예. 저게 이제 안보장관 회의라는 게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1시에 열리고서 저것들을 삭제한 거는 바로 이어서 직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안보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증거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로 했다. 출근도 전에 새벽에 직원들을 출근시켜가지고 삭제하도록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그 시점에 표류가 갑자기 월북으로 뒤바뀌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유추가 되는데 예. 뭐 궁극적으로 그 사실 여부는 아마도 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작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삭제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만들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네네. 이게 원본이 삭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이것을 아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렇죠. 원본이 삭제됐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원본만 삭제 안 되면 이거는
절대 은폐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은폐 시도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몇 개다 얘기를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대진 씨가 사실상 이제 북한의 해역에 억류하고 있을 때 네. 왜 군사 작전을 안 했는지 검토를 안 했는지라고는 그런 그 부분을 이제 지목하면서 네. 직무유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이대진 씨가 있었던 영역은 북한 해역입니다. 그러면 군사 작전하면 전투하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감사원이 요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그 군사적인 행동 말고 서훈 아니, 원장이 그러니까 한 라인이 거기에는 있다면. 군사 작전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예컨대 뭐 제3국을 통해 가지고 외교적으로 압력을 든다거나 예. 확성기를 튼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네네. 군사 작전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요. 민감한 첩보가 퍼져나갈 경우에 안보상 피해를 막고자 배포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여에게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과거 민주당에서 꽤 많이 했던 얘기라고 봅니다. 예. 문제가 없다면 있는 자료를 왜 지웠겠습니까? 과거 이제 원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월성 원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 나가기 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했지만 그 삭제하더라도 결국 포렌식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삭제를 했겠습니까? 신내림 등에 대한 엉뚱한 답변 나중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게 되는데요. 예. 문제가 없으면 해당 내용들에 대한 삭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후폭풍, 후과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더라도 왜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라고 지켜보는 게 국민의 상식일 거라고 봅니다. 예. 관련된 내용이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당시 기억이 좀 생생한데 예. 정부는 월북이 도박 자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유족들이었을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시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그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저를 찾아와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니까 인정하여라. 어린 조카들을 위해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하여 보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월북의 범죄자인 양 낙인을 찍어버렸고 뒷짐만 주고 아무런 책임 있는 발언도 안 했고 방관만 하였습니다. 자, 일단 유가족은 민주당을 향해서 당장 해체하고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거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변호사님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기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만큼 만약 그 기능을 다 어떤 국가의 특정한 프레임을 두고서 그 프레임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했다면 분명히 국가의 기능을 다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이제 이 서해 공무원 사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직접 진상을 밝히겠다는 발언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에서 이중 조사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직무 감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감사원인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하면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인지는 저는 결국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2020년 9월 24일 합참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를 하면서 만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다음 날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국방부 장관 또한 입장을 바꾸었는데 당시 입장 들어보시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확인하였다는 저희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한 달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고 하자 군은 소각 추정이라는 말로 바꿨다는 사실도 드러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군이 충분히 여러 가지의 장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군이 확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네네.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냥 뭐 추정된다. 처음부터 추정되는 거. 그리고 멀리서 예를 들어서 뭐 망원경이나 뭐 이런 걸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예. 이렇게 보고 나서 그냥 확인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처음에 9월 24일 날 만행이었다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저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대신 전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입장을 바꿨잖아요. 다시 네. 수각 추정으로. 예. 그거는 이제 청와대의 입장 뭐 이런 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 말을 바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군이 처음에 확인한 대로 저는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마 그런 사실이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네네. 나올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그런데 이번 사안을 놓고 신구 정권의 충돌하고 또 여야 공방도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의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 반성은커녕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운운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법과 정의를 모욕하는 호환무치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양쪽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용 감사다. 또 여권에서는 민주당 공세는 후한무치의 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에도 결론이 나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자진월북이냐 아니냐 뭐 이 부분인데 네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대진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 장면에서 사실상 정부나 뭐 여기 해경이든 뭐 국방부든 그 분의 어떤 의사를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 말을 이제 사실상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황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계속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소각에 관련한 어떤 확언 뭐 이 부분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갖고 있는 기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들여다보는 기재들이 사실은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기재들이 아마 갖고 있고 미군 또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정부의 입장이 자꾸 바뀌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정하고 확실히 확인하고 발표해서 흔들림이 없어야지 이게 자꾸 바뀌면 그다음부터의 말들은 신뢰성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요? 제일 안타까운 건 사람이 죽었고 그 유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던 전 정부 그리고 해경 등에 대한 상황이 있는데 정부가 한번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끝까지 유지하는 게 과연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한번 저는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뭔가 문제 제기하면 너 마녀지 그러면서 마녀 사냥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명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마녀 사냥하듯이 월북자로 몰아갔던 정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건에 대한 본질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본질은 다 흐트러버리고 본인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앞서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얘기했던 게 80년대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정희 의원이 돌아가셔서 영화 1987 한번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모티브를 만들었던 영화에 대해서 보면은 중간에 여기에 개입됐던 경찰들 대상으로 압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임진강 건너다가 그냥 죽었다 월북했다 그렇게 그냥 몰아가면 끝이야라고 압박하고 겁박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들 아마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80년대 학생운동하셨던 정치인들이 지금 있는 월북자 낙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진실이 있으면 진솔하게 고백하면 될 일인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다 나오고 났을 때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진짜 사실이 뭔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니까요. 검찰의 조사 결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쟁점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이 방위산업체 주식을 사들였다가 13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15% 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최병무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국회 국방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방위산업체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죠. 소유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백지 신탁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백지 신탁 제도를 이행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국방위원으로 배정을 받은 거는 7월 말인데 실제 백지 신탁 신청을 한 거는 대표가 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 달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다가 그 당의 미디어국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중간에 여전히 왜 그 국방위원으로 배정되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국방위원을 회피해야 마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방위원이 됐으면 곧바로 백지 신탁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한 달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의 지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중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백지 신탁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당에서 보통? 아니, 가지고 있는 거를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한 거거든요. 대선 후보로서 신고했을 때는 그 방위산업체 주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3, 4, 5월 중에 아마 샀을 텐데, 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알기가 어렵겠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뇌물죄가 성립된 후라면 돌려줬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징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기본 원칙은 당대표이든 당대표가 아니든 그러니까 당원이든 당대표이든 어떠한 뭐 규정 위반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검토를 하고 당 내에서도 저희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아마 추후적인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의 부분이 사실은 국회의원들, 공직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논란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좀 해주는 게 공직자들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넘겨졌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이화영, 이재명, 쌍방울 서로 이제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좀 알려주시죠. 네, 애당초에는 이재명 지사가 평화부지사로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했는데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과거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을 때부터 썼던 카드 등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쌍방울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부터 나왔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게 처음에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태협이라는 곳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재명 지사 당시의 경기도가 아태협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로 가다가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지금
이 불법적인 송금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가면서 네. 여기에 아태협의 대부 코인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고 네. 이 과정이 이재명 코인이라고 불렸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증언들까지 나오게 되니까 네. 점점 연결고리가 복잡해져 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가 쌍방울이랑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인연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중간에 있는 연결고리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현재는 뭔가 전방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씩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쉽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순차적으로 나오는 범죄, 특히 돈이 흘러갔던 그림들을 찾아보게 되면 북한이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예. 각종 위협을 계속하는 가운데 국익에 어긋나게 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상당히 주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쌍방울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 이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가상화폐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서 뭐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을 지으려면 그 가상화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을 받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뭐 쌍방울, 성남FC, 위례, 대장동 수도 없이 뭐 많은 혐의들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붙여놓고 있는데 예. 지금 정권이 바뀐 지 5개월이 지났어요. 네. 검찰 굉장히 유능하잖아요. 아직도 뭐 혐의가 지금 밝혀지거나 뭐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거는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 같은 경우 혐의가 발견되고 바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사실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조금 잘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무리하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